언니 남편 나한테 푹 빠졌어. 그 고자를 10년이나 감벽했는데 불쌍해서 어쩌나. 2억만 주면 헤어질게. 지금 그 말 후회 안 하겠니? 지수는 커피잔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에게서 비싼 향수 냄새가 테이블 너머로 흘러왔어요. 지수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지수, 37살. 보는 사람마다 참 착하게 생겼다라고만큼 참한 얼굴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자신의 일처럼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람이었죠. 비싼 옷을 즐겨 입지도 화려한 화장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시간도 그럴 마음의 여유도 10년째 없었으니까요. 지역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5년째 같은 부서를 지키고 있었죠. 휠체어를 탄 환자들,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서 일하는 직업. 어쩌면 그 직업이 그녀의 운명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항상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지의 바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았습니다. 물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투명한 에메랄드빛 물결. 지수는 해변 파라솔 아래 앉아 선크림을 바르며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 원피스 수영복 위에 얇은 가운을 걸친 차림이었어요. 지수야, 나 봐봐. 민호가 파도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항상 그랬어요. 큰 소리로 웃고 크게 떠들고 어디서든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키는 180cm에 가까운 단단한 체격, 짧게 자른 검은 머리카락이 바닷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핑보드 위에 올라서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지수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처음 타는 서핑이라 강사에게 기초만 배운 상태였는데 그 특유의 자신감으로 혼자 깊은 곳까지 나가버린 거였죠. 지수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손을 이마에 얹고 먼 바다를 바라봤어요. 민호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았거든요. 일어서서 소리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파도가 덮쳤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 2번 서핑보드가 뒤집히며 민호의 모습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오빠. 지수가 달려나갔을 때 강사들이 이미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민호를 끌어냈을 때 그는 의식이 없었어요. 해변이 소란스러워졌고 구급차가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지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2 손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만, 그리고 의사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는 것만 기억해요. 보호자분, 안타깝지만 민호님은 현재 척추 손상입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입니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괴성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오고 진정제가 투여됐죠. 지수는 민호의 손을 2 손으로 꼭 잡았어요. 오빠,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지수에게는 진심이었으니까요. 27의 지수는 2 손으로 남편의 손을 붙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옆에 있겠다고. 퇴원 후의 삶은 2 사람 모두에게 낯선 전쟁이었어요. 집은 2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화장실 문턱은 너무 높았으며 민호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집 안에 3개뿐이었습니다. 지수는 주말마다 집을 고쳤어요. 문턱을 낮추고 손잡이를 달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재활 환경에 대한 논문을 읽고 병원 선배 간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죠.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민호의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민호의 다리를 주무르고 욕조에서 씻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줬어요. 밤에 민호가 잠든 뒤에도 지수는 쉽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혹시 민호가 깨어 뭔가를 필요로 할까봐 그래서 항상 옅은 잠을 잤어요.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지수의 어머니는 전화 통화 때마다 목이 메었어요. 지수야, 너 이러다 쓰러진다. 이혼해.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사람이랑 다시 시작해. 지수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어요. 엄마, 오빠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도 있는걸. 오빠를 혼자 둘 수는 없어요.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4년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민호가 재활운동을 통해 상반신의 근력을 회복했어요. 혼자서 휠체어를 어느 정도 조작할 수 있게 됐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도 점차 혼자 할 수 있게 됐죠. 하반신 마비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외의 일상생활은 서서히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재활 모임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민호가 그 모임에서 점점 밝아졌습니다. 집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이 기뻤습니다. 그 무렵 지수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래 품어온 이야기였습니다. 오빠, 나 아이를 갖고 싶어.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무슨 아이야? 입양하면 어떨까 해서. 보육원에 아이들이 많잖아. 내가 다 챙길게. 오빠는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돼. 나는 반대야.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 아이까지 드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수가 힘들어질 거라고 했어요.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아이는 처음부터 관심밖의 일이었다는 걸요. 그러나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에 걸쳐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느 날은 보육원 이야기를 하고 어느 날은 입양한 가정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는 매번 시큰둥했어요. 그러다 어느 저녁 지수가 보육원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다은이었어요. 내 살배기 여자아이. 예쁜 까만 눈동자에 볼이 통통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야. 오빠 한 번만 만나봐. 민호는 사진을 잠깐 보다가 내려놨습니다. 맘대로 해. 허락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운 말이었어요. 그러나 지수는 그 말에서 신락 같은 여지를 붙들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처음 다은이를 만난 날 아이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지수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호는 그날 보육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고 다은이가 집으로 온 날 민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지수가 다은이 손을 잡고 들어오자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은이가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조심 다가가서 휠체어 바퀴를 작은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거 뭐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길을 돌렸습니다. 다은이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참 바퀴를 들여다보다가 민호의 무릎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민호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부엌 입구에서 바라봤습니다. 살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민호와 다은이의 사이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은이는 아빠에게 자꾸 말을 걸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색종이로 만든 꽃, 좋아하는 노래. 그러나 민호는 대부분 짧게 대꾸하거나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이의 제잘거림이 귀찮은 사람처럼요. 지수는 그런 민호를 보면서 다은이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다은이가 실망한 눈빛을 지을 때마다 얼른 옆에서 받아줬어요. 다은아, 엄마한테 얘기해봐. 엄마도 듣고 싶었는데. 다은이는 그러면 엄마 쪽으로 돌아서서 다시 신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렸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는 나이였습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 식사할 때 민호가 오랜만에 유머를 꺼냈어요. 지수가 웃었고 민호도 웃었습니다. 창밖에 저녁 햇살이 들어오던 그 순간 지수는 이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보, 나 이번 여행 꼭 가야 해. 어느 저녁 민호가 말했습니다. 재활 모임에서 아는 형이 장애인 여행 패키지를 소개해줬다고. 미국을 가는 여행인데 꼭 가고 싶다고요. 지수는 잠깐 생각했어요. 본인도 같이 가서 남편을 돌봐주고 싶지만 일정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병원 일정을 조정해야 하고 경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달 일정 한번 확인해 볼게. 지수가 그렇게 말하자 민호는 말했습니다. 아, 이번엔 여보가 같이 안 가도 돼. 픽업하러 와주기로 했고 모임이라서 괜찮아. 아, 그래요? 알겠어요. 민호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손뼉을 치듯 테이블을 두드리며 역시 우리 지수라고 말했어요. 그 모습에 지수는 피곤함도 잊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수는 민호의 핸드폰 화면을 우연히 봤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민호가 잠깐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물을 가지러 갔을 때였어요. 문자 알림 미리 보기였습니다. 오빠, 그날 나한테 고백했던 거 아직 유효해? 짧은 문자였어요. 지수는 그것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심장이 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회피하고 싶었어요.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호는 그날 특별히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자기 전에 지수의 손을 잡고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다정함이 때로는 무기가 된다는 걸 그때의 지수는 아직 몰랐어요. 균열은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작은 틈이 먼저 생기고 그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금이 깊어져 있는 거예요. 지수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향수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세탁하기 전 민호의 셔츠에서 낯선 냄새가 났어요. 여자의 향수였습니다. 지수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지수는 오래전부터 무향 로션을 써왔거든요. 민감한 피부 때문에요.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모임 사람이 가까이 지나갔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묻은 거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똑같은 향이 나던 날 지수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세탁기 뚜껑을 열다 말고 그 셔츠를 두 손으로 잡고 서 있었어요. 창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향수만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을 자주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습관이 없었거든요. 밥 먹다가도 문자가 오면 테이블 아래로 내려서 확인했고 지수가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화면을 어두운 쪽으로 돌렸어요. 사소한 동작들이었지만 지수는 간호사였습니다. 작은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카드 내역서. 공과금을 정리하다 가계부를 확인하던 날이었습니다. 민호 명의의 카드에서 낯선 결제 내역이 보였어요. 강남의 한 일식당에서 23만 원, 압구정의 카페에서 4만 원, 그리고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17만 원. 합산하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내역서를 두 번 읽었어요. 민호는 재활 외출 외에는 거의 외출이 없었고
이렇게 비싼 식당을 혼자 갔을 리 없었습니다. 강남이라는 동네는 더더욱요. 휠체어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저녁에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오빠, 지난주 강남 일식당 갔어? 카드 내역에 있던데. 민호는 잠깐 굳었다가 대답했어요. 아, 모임에서 같이 간 거야. 다들 거기서 먹자고 해서. 화장품도 샀어? 생일인 사람이 있어서 선물 하나 사준 거야. 왜, 뭐가 문제야? 민호의 목소리가 살짝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변명이 필요한 사람은 공격으로 방어합니다. 지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느끼는 이 감각이 오해이기를 바랐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10년을 함께한 사람이고 사고 이후 모든 걸 함께 견뎌온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리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되뇌었어요. 하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든 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병원에서 당직 근무가 취소됐어요. 담당 환자가 갑자기 전원 조치가 되면서 그날 오후 일정이 비어버린 거였죠. 지수는 집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꽃이나 하나 사들고 가서 깜짝 놀래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민호가 재활 모임을 간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한강변 카페 거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을 봤어요. 휠체어의 검은 프레임, 그 위에 앉은 어깨가 넓은 남자. 민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여자. 지수는 본능적으로 멈췄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자는 젊었습니다. 구불거리는 밤색 머리카락을 어깨 아래로 늘어뜨리고 화려한 무늬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지수가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뜯겨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지수는 조심스럽게 카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두 사람은 창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민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어요. 민호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민호가 백화점 쇼핑백을 하나 꺼냈습니다. 화장품 이름이 적힌 가방이었어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포장을 뜯는 손이 빨랐어요. 기다렸던 선물처럼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지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건물 뒤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낮은 담벼락에 기댔어요. 무릎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심장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다는 표현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것은 그냥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의미를 잃어버리는 감각이었어요. 새벽 2시에 욕창 방지를 위해 민호의 몸을 들어 올리던 팔, 월급을 쪼개 재활기구를 사던 통장, 그 모든 것들이 허공에 떠서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담벼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서 눈물을 닦았어요. 손으로 눈밑을 꾹 누르고 숨을 고르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서도 지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모임 시간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재활하는 선배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고요. 지수는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도 식사하는 내내도 설거지하면서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다은이가
민호 옆으로 쪼르르 다가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유치원에서 그려온 가족 그림이었어요. 아빠, 엄마, 다은이가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는데 아빠 그림 아래에 휠체어를 그려 넣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성껏 그린 그림이었어요. 아빠, 나 이거 그렸어. 잘 그렸지? 민호는 그림을 한번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응, 잘 그렸네. 그리고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어요. 다은이는 잠깐 아빠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더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나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다은아, 엄마한테 보여줄래? 그 그림. 다은이가 폴짝 뛰며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지수는 그림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다은이 최고다. 진짜 똑같이 그렸네. 다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수도 웃었어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서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밤에 민호가 잠든 후 지수는 혼자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도록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그 열흘 동안 조용히 확인했어요. 민호의 모임 스케줄과 카드 내역을 비교하고 낯선 번호로 온 전화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실수인 척 민호의 핸드폰을 보려 했지만 그 사이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재활 모임에서 지수 몰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던 그 여자. 유라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통화 목록에서 자주 보이던 이름이었으니까요. 지수는 당황스러움과 화남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결국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먼저 앉아 기다렸어요.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유라가 들어왔어요. 5분 늦게요. 미안하다는 말 없이 자리에 앉으면서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났어요. 지수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달싹이며 마치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제가 민호 오빠를 좋아한 건 맞아요. 유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미 같이 미국 여행도 다녀왔고요. 예상하셨겠지만 할 거 다 한 사이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유부남이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맞죠? 말은 반성하는 것 같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가에 웃음기가 돌았어요. 그래서요? 지수가 짧게 물었습니다. 유라가 핸드폰을 집었다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제가 민호 오빠랑 확실하게 헤어질 수 있어요. 그게 언니가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먼저 연락도 안 하고 모임도 안 나가고 완전히 사라질게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유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저한테 2억만 주시면 돼요. 한순간에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한 번 더 되새겼어요. 자신한테 2억을 주면 민호 곁에서 사라져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지수는 유라를 바라봤어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호 곁에 붙어 지수의 돈으로 산 선물을 받아 챙기면서 이제는 지수의 재산에 직접 손을 대려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일도 하지 못했고 지금 그가 쓰는 돈은 전부 지수의 월급에서 나왔어요. 집도 지수 명의였고 통장도 지수가 관리했습니다. 유라가 처음부터 노린 건 민호가 아니라 민호 옆에 있는 지수의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재산에서 직접 뜯어내려는 거였습니다. 언니, 그렇게 시다바리 짓을 해도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어떡해요.
유라가 동정하는 척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2억이면 깔끔하잖아요. 불쌍한 인생으로 계속 살 거예요? 지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오므라들었습니다. 입술을 한번 꾹 깨물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갑에서 5천 원을 꺼내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커피값이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당신 말대로 불쌍한 인생이라면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돈을 목적으로 남의 남편을 일부러 꼬시는 인생보단 낫겠네요.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봄볕이 지수의 얼굴 위로 쏟아졌어요. 모멸감이 뜨겁게 타올랐다가 식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민호에게 유라를 만난 사실을 말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어요. 소리치거나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두 사람이 차분히 대화로 풀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설령 돌이킬 수 없더라도 최소한 대화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빠, 나 오늘 유라 씨 만났어.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 글자가 지수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어요. 오빠, 알아, 다 알아. 민호가 휠체어 바퀴를 앞으로 밀며 창가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등을 보이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수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조심스럽게 오므라들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 무슨 생각인지, 무슨 이야기를 해? 다 알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당신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서.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있는 것을 지수는 처음 봤어요.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억울함이 있었어요. 자신이 피해자라는 확신처럼 보이는 무언가가요. 지수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 생활에, 당신한테.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내가 하반신 마비된 거 나도 원하지 않았어. 알지? 근데 당신은 10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환자처럼 대했잖아. 남편이 아니라 내 몸 관리하는 간호사처럼. 지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사람 기분이 어떤지 알아? 당신은 당연하다는 듯이 하루하루 내 삶을 관리했잖아. 일정도 당신이 짜고 병원도 당신이 정하고 나는 그 안에서 그냥 남편이 아니라 환자였어. 오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모두 오빠를 위한 일이었잖아. 날 위해? 민호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당신은 날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나는 숨이 막혔어. 유라 만나면서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다고. 나를 장애인으로 안 보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그래서 더 친해졌고. 그게 잘못됐어?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한테라도 말해줬어야지. 말하면 당신이 받아줬을 것 같아?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눈을 크게 뜨고 참았습니다. 민호가 계속했습니다. 난 새 삶을 살고 싶다고. 이 집도 이 생활도 다 지겨워. 당신이 날 붙잡고 있었던 거야. 도운 게 아니라. 지수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우리 다은이는? 민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방 굳어졌어요. 그 아이는 처음부터 내가 원한 게 아니었잖아. 당신이 밀어붙인 거잖아. 지수는 허탈감을 느꼈어요. 민호에게 다은이는 처음부터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이에게 정을 주지 않았던 것도, 그림을 내밀어도 고개를 돌렸던 것도,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에 대답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도,
지수는 그 말이 가슴 한복판에 꽂히는 것을 느꼈어요.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모서리에 앉았어요. 오래도록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37살의 여자가 있었어요. 헬쑥한 뺨, 거칠어진 손, 눈 밑에 진 그림자. 10년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오래도록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물이 멈췄습니다. 밤늦게 지수는 다은이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웅크리고 자는 아이. 곰 인형을 껴안고 입을 살짝 벌린 채로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속눈썹이 뺨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낮에 민호에게 내밀었던 가족 그림이 책상 위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올려둔 거였어요. 지수는 천천히 들어가서 다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온기 하나였어요. 10년 동안 지수가 버텨온 이유는 민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아이 때문이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다은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잘할게. 그러고는 다은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지수의 눈동자에서 눈물기가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남았어요. 슬픔이 굳으면 결심이 되는 법이라고 지수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당신이 원한 새 삶,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줄게. 다음 날부터 지수는 움직였습니다.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소였어요. 민호가 지수 몰래 부부 공동 재산에서 유라에게 선물을 사고 식사를 함께한 내역, 카드 결제 목록, 이것들이 부부 공동 재산 횡령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갔어요. 카드 내역서, 영수증 사진, 날짜별 기록, 침착하게 준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어요. 준비가 잘 되셨네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가실 건가요? 지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요. 제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이혼보다 더 완벽한 무언가였어요. 여름이 오기 전 지수는 민호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어요. 지수가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은이는 이미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민호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지수를 봤습니다. 눈빛이 약간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여행 한번 가자. 민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여행? 응. 우리 너무 오래 지쳐 있었잖아. 나도 반성했어. 내가 너무 오빠를 간호사처럼만 대한 것 같아서 그냥 부부로서 시간을 보내보고 싶어. 민호가 잠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라스베이거스. 오빠 예전에 가고 싶다고 했잖아. 쇼도 보고 호텔도 좋은 데 잡고 다은이는 엄마한테 맡기고. 민호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렸습니다. 지수는 그 미소를 봤지만 모른 척했어요. 사실 민호의 머릿속에는 유라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라스베이거스 사진을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이번 여행 코스가 괜찮으면 다음에 같이 갈 계획이었죠. 지수가 이렇게 나오는 건 어쩌면 화해하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체념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에게 나쁠 게 없었어요. 알았어. 그래, 가자.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민호는 실제로 들떠 보였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놓고 어떤 옷을 챙길지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바라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출발 전날 지수는 다은이를 친정 어머니 댁에 데려다 줬습니다. 다은이는 외할머니 집을 좋아해서 신나 있었어요. 가는 차 안에서 신발을 발에 신었다 벗었다 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 빨리 와야 해. 그럼, 금방 와. 아빠도 같이 와. 지수는 잠깐 대답을 고르다가 말했어요. 응, 같이 올게. 다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수의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출발 전날 밤 지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민호는 늦게까지 핸드폰을 했습니다. 유라에게 연락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이불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이 든 척하면서요.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탑승 수속을 했어요. 민호는 공항 직원이 미는 휠체어를 이용했습니다. 지수는 두 사람의 여권을 챙겼어요. 지수의 손 안에 두 개의 여권이 들어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호는 창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 타는 장거리 비행이라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지수는 그 옆에서 책을 폈지만 한 줄도 읽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라스베이거스의 밤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순간부터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시 전체가 빛났습니다. 네온 사인이 사방에서 깜빡이고 카지노 소리가 거리에까지 새어나왔으며 사람들이 흥청거리는 에너지가 공기 속에 가득했어요.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민호는 연신 창밖을 봤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지수는 웃었어요. 호텔은 스트립 한가운데 있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지수가 예약했어요. 넓은 객실, 통창으로 보이는 야경, 킹사이즈 침대. 민호가 화장실이나 욕실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객실을 골랐습니다. 세심하게요. 이 마지막 여행에서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됐으니까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온 민호는 통창 앞으로 휠체어를 밀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빛이 쏟아졌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 움직이듯 명멸했어요. 야, 지수야. 여기 진짜 예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호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지수가 예약한 창가 테이블이었어요. 야경이 통창으로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민호는 분위기가 좋아서인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 속에 있으니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수가 잔을 들었어요. 우리 새 출발하자. 민호가 그 말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잠깐 지었습니다. 그러나 잔을 들어 맞부딪혔어요. 그러자 와인이 넘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후 민호는 추가로 와인을 한 잔 더 마셨어요. 지수가 권했거든요. 창밖 야경을 보며 마시는 와인이라고요. 민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으니까요. 민호가 점점 졸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장거리 비행의 피로도 있었고 시차도 있었어요. 민호는 침대로 이동했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에 지수에게 말했어요. 나 좀 잘게. 지수는 괜찮아, 자 하고 말했습니다. 민호의 눈이 감겼어요. 지수는 민호가 잠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숨소리가 깊어지고 어깨가 완전히 이완됐어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신혼여행지에서 파도 위에서 웃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의 그 얼굴과 지금의 이 얼굴. 같은 사람인데 너무 달랐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통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네온 사인의 빛이 천장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민호의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방 안을 채웠어요. 지수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였어요. 서랍 안에 귀중품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2개의 여권이 들어 있었어요. 지수의 것과 민호의 것. 지수는 민호의 여권을 꺼냈어요. 손에 들고 잠깐 바라봤습니다. 여권 사진 속의 민호는 살짝 웃고 있었어요. 지수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촤악!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길고 선명한 소리였어요. 지수는 여권을 여러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손에 힘을 줬어요. 개인정보면도 비자 페이지도 하나씩 하나씩 찢어진 조각들이 변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났어요. 조각들이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물에 젖은 손을 씻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거울 속의 지수가 거울 밖의 지수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그냥 조용한 얼굴이었어요. 욕실에서 나온 지수는 민호 명의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모두 챙겼습니다. 호텔 방 안에 남겨진 것은 민호의 휠체어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지수가 미리 준비한 물건은 이미 가방 안에 넣어뒀습니다. 자신의 물건, 그리고 다은이 사진 한 장. 지수는 쪽지를 써놨어요. 침대 스탠드 위에 접어서요. 지갑에서 지수 자신의 여권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표지를 손으로 한번 쓸었어요. 그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밝았어요. 카펫이 깔린 긴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는 캐리어를 끌고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체크아웃을 했어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돌려줬습니다. 지수도 짧게 웃었어요. 공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빛들이 멀어졌어요. 화려하게 빛나던 네온 사인들이 작아지다가 점이 됐다가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민호가 눈을 뜬 건 한국 시간 기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처음엔 천장이 낯설었어요. 고급 호텔 천장이었습니다. 아, 라스베이거스 생각하며 기지개를 켜려다 멈췄어요. 몸이 어제와 다르게 무거웠습니다. 입이 말랐어요. 지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수야. 민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침대 옆을 봤습니다. 지수가 없었어요. 욕실 쪽을 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휠체어로 이동했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지수의 캐리어가 없었어요. 지수의 코트가 없었습니다. 지수의 가방이 없었어요. 귀중품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지수의 여권이 없었어요. 민호의 여권을 찾으려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보관함 안을 여러 번 더듬었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도 없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는 있었지만 핸드폰은 먹통이었어요. 국제 데이터 요금제가 지수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침대 스탠드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민호는 쪽지를 집었습니다. 지수의 글씨였어요. 여기서 끝내는 게 내가 마지막 베푸는 잡이야. 이혼 서류는 법원에서 봐. 한 푼도 없어. 민호는 그 쪽지를 3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방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리셉션에 연결됐어요. 그러나 영어였습니다. 민호는 영어가 서툴렀어요. 몇 마디를 더듬거리다가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창밖으로 라스베이거스의 낮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화려하던 도시가 낮에는 건조하고 탁해 보였어요. 뙤약볕이 내리쬐는 도시의 낮이었습니다. 민호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야. 대답은 없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났어요. 민호가 호텔 밖으로 나오는 데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리셉션에서 통역을 요청해 어렵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권을 분실했다고, 돈이 없다고. 호텔 직원은 친절했지만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사관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문제는 이동이었어요. 라스베이거스는 도시 전체가 차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도보로 이동하기엔 구조 자체가 맞지 않았어요. 여름 햇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위에서 민호는 혼자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로 바빴고 민호가 내뱉는 한국어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햇볕이 머리 위에서 바로 내리쬐었어요. 민호는 낯선 도시의 블록을 세면서 움직였습니다.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지만 빈 차가 없었어요. 우버 앱은 핸드폰이 먹통이라 쓸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존심을 접고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손을 들어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2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멈춰서 핸드폰을 빌려줬어요.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민호는 한국어가 들리는 순간 목이 메는 것을 느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주소를 확인하고 우버를 잡는 방법을 안내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민호 대신 우버를 불러줬어요. 차가 왔습니다. 기사에게 목적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동했어요.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진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신분 확인 서류가 없어서 시간이 더 걸렸어요. 한국 측에 연락을 취해 확인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을 민호는 대사관 담당자가 지원해준 긴급 체류비로 버텼습니다. 최소한의 숙식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유라에게 연락을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임시 여행 증명서가 발급됐습니다. 귀국 항공편이 예약됐어요. 민호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한국 땅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어요. 그런데 낯설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혼자 수속을 마치고 택시를 잡아 집 주소를 말했어요. 택시가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민호가 10년을 살았던 집이 있는 골목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실, 그리고 익숙한 동번호. 택시에서 내린 민호는 휠체어를 밀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5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지나서 현관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삑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보는 아주머니였어요. 뒤에 어린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낯선 가족이었어요. 저 실례지만 이 집 혹시 여기 우리 집인데요? 아주머니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색하게 문을 반만 연 채로요. 언제부터요? 1달 전에 이미 계약했고 어제 이사 왔어요.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매매 계약이 완료됐다니 자신에게 말도 없이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지수는 집을 내놓고 계약을 맞춰 놓은 거였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수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요청한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걸었어요. 같은 안내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복도에서 휠체어를 멈추고 한참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물어봤어요. 이정지수 씨는 이사 나갔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요. 민호는 거기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지수는 증발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집도 흔적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민호는 겨우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그날 밤을 보낼 곳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 대부분도 지수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민호 자신만의 인맥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유라에게 연락했어요. 문자를 남겼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요. 유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발길이 향한 곳은 부모님 집이었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었어요. 민호는 택시를 잡아 어린 시절부터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낮은 담장, 오래된 빌라. 10년 만에 다시 온 곳인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65, 허리가 약간 굽은 작은 체구의 여자였어요. 민호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왜 이래? 엄마, 나 좀 들어가도 돼? 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호는 휠체어를 밀어 거실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소파, 낡은 텔레비전. 어릴 때부터 보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민호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지수가 집을 팔았어. 나 버리고 도망갔어. 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라스베이거스 데려가 놓고 여권이랑 돈 다 가져가 버렸다고. 집도 팔아버리고 전화도 안 돼. 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 여자가 결국 그랬구나. 내가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 했잖아. 민호가 소파 옆에 휠체어를 세우고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 당분간 여기 있으면 안 될까?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말이 없었어요. 민호야. 응? 근데 있잖아. 나 솔직하게 말해도 되니?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아까와 달랐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 몸으로 너랑 어떻게 살아? 엄마, 그게 무슨... 민호야. 나는 지수한테 미안하기도 해. 시어머니가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10년을 내 뒤치다꺼리를 다 했잖아. 너 다리 그렇게 되고 이혼할 뻔했는데 지수 아니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누가 결혼해주니?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할 말이 없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는 지금 내 편이야? 지수 편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호야, 아무튼 나는 너랑 같이 못 살아. 내가 어떻게 뒤치다꺼리를 하겠냐? 엄마, 나는 내가 여기 있는 거 못 받아준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가라는 거야? 어머니가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뿌린 거 내가 걷어야지. 내가 걷어줄 수 없어.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민호를 보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아들을 내보내는 어미의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휠체어를 밀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호는 좁은 골목 한가운데서 멈춰 서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계절이 흘러 민호는 지금 경기도 외곽의 한 재활시설에 있습니다. 자처에서 온 것은 아니었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유라에게도 연락이 끊기고 돈이 바닥나자 찾아갈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시설은 깨끗하지만 차가웠어요. 회색벽 형광등 불빛, 복도를 지나가는 휠체어 소리들. 민호는 하루의 대부분을 창가에서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작은 마당이었어요. 나무 몇 그루가 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변했습니다. 유라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핑계를 댔어요. 바쁘다고, 곧 간다고. 그러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됐을 때 유라가 한 말은 짧았어요. 오빠 미안해. 나 이제 다른 사람 만나. 그게 끝이었습니다. 지수를 버리고 택했던 사람이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 만에 자신을 버렸어요. 민호는 그 아이러니를 혼자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유라는 지수 측의 법적 소송 대상이 됐습니다. 지수의 변호사가 민호가 지수 몰래 부부 공동 재산에서 유라에게 선물을 사고 식사 대접을 한 내역을 빈틈없이 엮었어요. 카드 내역과 이체 기록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거기에 유라가 지수에게 직접 2억을 요구한 사실도 공갈 협박 혐의로 추가됐어요. 유라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합의금을 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유라가 다니던 회사에도 알려졌어요. 유라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민호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준비한 자료는 치밀했어요. 10년간의 간병 기업은 민호의 불성실한 혼인관계, 부부 재산 횡령 사실이 모두 재판에 올라왔습니다. 판사가 지수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민호는 시설에 남았어요. 창가에서 혼자 가을 하늘을 바라보다가 민호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수야. 그러나 돌아오는 건 빈 공기뿐이었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다른 환자의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멀어지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설 창밖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나뭇잎이 한 장 떨어졌습니다. 뱅그르르 돌다가 마당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민호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이 시설의 회색벽 안에 있다는 것을, 아내도 없고 연인도 없고 집도 없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자유. 그런데 이게 자유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자유는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민호에게 남은 건 1254원이었습니다. 이번 달 시설 생활비를 내고 남은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각 지수는 바다 앞에 있었습니다. 어느 해안가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서울에서 멀지 않지만 조용한 곳,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해안가. 지수가 이사 온 지 석 달이 됐습니다. 다은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마을 안에 있었어요. 바다는 오늘도 푸르렀습니다. 햇볕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어요. 모래사장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다은이가 달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쪽으로 뛰어가다가 물이 발에 닿으면 까르르 웃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다시 뛰어가고 또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였어요. 지수는 파라솔 아래 모래 위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단발로 자른 머리카락이 바닷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손이 10년 전보다 조금 거칠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밤새 주무르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다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지수가 팔을 벌렸습니다. 다은이가 뛰어들었어요. 지수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은이의 발에 모래가 묻어 있었어요. 차가워. 바닷물이? 응. 근데 재밌어. 지수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아이의 온기에서 자연스럽게 번진 웃음이었습니다. 다은이를 모래 위에 내려놓고 지수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10년 전 신혼여행지의 그 바다가 생각났습니다. 그 바다에서 파도가 덮쳤고 한 사람이 다쳤고 그 하나의 사건이 10년의 시간을 만들었어요. 지수는 그 10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다은이라는 아이가 지수의 손을 잡게 된 것이니까요. 다은이가 다시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파도를 향해 달려가는 작은 등이 보였어요. 아빠의 외면을 받으면서도 엄마 품에서 웃음을 찾아온 아이. 지수는 그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에 실어서 바다를 향해서요. 그래. 이게 그토록 내가 원하던 자유야.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어요. 바람이 지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겼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다은이가 깔깔대며 웃었어요. 지수가 눈을 떴습니다. 바다는 오늘도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며 돌봐온 아내.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소중함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용기 내어 그런 남편을 끊어낸 지수 씨. 이제라도 자유를 얻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